누가 뭐라 했니? 싫으면 그냥 빠져. 트럼프 대통령이 동네북이 됐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제한을 걸었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부끄럽다며 면박을 줬죠. 이란은 오직 미국만 빼고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했고 UAE는 미국 무기 전량 반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중동 전쟁도 끝나고 트럼프도 끝나게 된 충격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미칠 뻔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분석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위원회 소속 국방안보협력 분석 보좌관 앤더슨 마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계 질서의 틀을 송두리째 흔들 겁니다. 분석실 안은 이미 전시 분위기였습니다. 마커스, 우리 미국 패트리엇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다. 뭐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엇이요. 미합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 미사일, 중동의 하늘을 40년 넘게 지켜온 그 방패가 멈춰섰다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커스가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레이시온 공장 내부 사진이었어요. 텅 빈 조립 라인, 정지된 컨베이어 벨트, 보호 비닐에 쌓인 채 창고에 쌓여있는 미완성 탄두들. 마치 공장이 아니라 박물관 같았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히토류. 패트리엇 유도 시스템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이것들 없이는 미사일의 눈과 귀를 만들 수가 없는데 공급처의 98%가 중국이었던 겁니다. 베이징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순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방산 생태계가 심장부터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총알을 적국 가게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그 적국이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마커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분석실에 총성처럼 울렸어요. 중동 현지 재고는 사흘치야. 사흘. 이란이 지금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흘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렸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폭풍은 다른 데서 불어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또 한 번 의심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재검토하겠다.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멈춘 건 우리 공급망의 문제인데 그 화살을 동맹국에 돌리다니요. 마치 자기 집 지붕이 무너지는데 옆집한테 왜 우산을 안 사느냐고 따지는 꼴이었어요. 그런데요. 서울의 반응은 워싱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는 속보가 떴을 때 펜타곤은 당연히 한국이 한 발 물러설 거라고 봤어요. 패트리엇 추가 도입 협상을 재개하겠다. 뭐 그 정도 카드를 내밀 거라고요. 대한민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마커스가 속보 자막을 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거든요. 축구로 치면 수비수가 갑자기 하프라인을 넘어 상대 골문 앞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역습 한 방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수십 년간 쥐고 있던 한반도 군사 주권의 열쇠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협박을 건 바로 그 시점에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거예요. 펜타곤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사이 중동 하늘에서 상상도 못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이란이 페르시아만 상공으로 변칙 기동 드론 편대를 대량 투입한 겁니다. 군집 비행에 재민 기동까지 섞은 기존 방공망으로는 추적 자체가 어려운 차세대 전술이었어요. 패트리엇이 정상 가동 중이었다 해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패트리엇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중동 연합군 지휘부의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우디 방공사령부와 합동 배치된 한국산 천궁이 시스템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발사 영상을 보는 순간 분석실이 숨을 죽였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며 수직 발사된 요격탄들이 거의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더니 이란 드론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변칙 기동을 하든 군집으로 몰려오든 전자전을 걸든 상관없었어요. 천궁이는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된 겁니다. 마커스가 화면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중국산 부품 비율이 얼마라고 했지? 옆에 있던 방산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로입니다. 0%요. 유도 시스템부터 추진체까지 전량 한국산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흐른 침묵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국의 패트리엇은 적국의 자원에 목줄이 잡혀 쓰러져 있고 한국의 천궁이는 누구의 소나귀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보다 극명한 대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커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뭐랄까요? 자기가 평생 믿어온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걸 목격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혈주의라고 했던가. 한국이 수십 년간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자, 기술에 매달린 걸 우리가 비웃었지. 그 말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도요. 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동 하늘에서 천궁이가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전 세계 뉴스를 도배한 직후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 3곳이 동시에 긴급 조사를 돌렸는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이틀 만에 12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였어요. 방산 자립을 못한 건 역대 정부의 누적된 실패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동맹국을 협박했다가 역으로 뒤통수를 맞은 건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펜타곤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마커스는 매일 새벽같이 분석실에 출근해서 중동 전선 현황판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며칠째 면도한 흔적이 없었어요. 패트리엇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레이시온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한치도 풀어줄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위원을 서울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례적 방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워싱턴에서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수행단 분석 지원 명목으로 동행하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상원위원회 서류 가방을 얼핏 봤어요. 거기에 적힌 메모 첫 줄이 이랬습니다. 전자권 전원 일정 보류 요청, 천궁이 기술 이전 협의. 읽는 순간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던 나라가 이제 그 상대에게 제발 기술 좀 나눠달라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외교입니까? 구걸입니까?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서울 시내가 평온하더군요. 미국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 일상적인 풍경이 오히려 저를 압도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정된 1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상원위원이 전자권 전환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위원님, 전자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군사 주권입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상원위원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덧붙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다만 기술 협력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적합한 분이 계시죠. 한화 김승현 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세계 최강대국의 상원 의원이 한국 대통령에게 읍소하러 왔더니 그 대통령이 민간 기업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안내한 겁니다. 마치 큰 거래를 하려고 사장실에 찾아갔더니 사장이 실무 담당자한테 가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실무 담당자가 한 나라의 방산 기술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김승현 회장과의 만남은 서울 시내 한화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수행원 자격으로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김 회장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원위원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직접 차를 따라주더군요. 그 여유가 무서웠습니다. 상원위원이 천궁이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꺼내자 김 회장의 표정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은 어렵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부연 설명도 변명도 유감 표명도 없었어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상원위원의 얼굴이 붉어지려는 찰나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최하위 단계의 범용 부품 조립 라인을 미국 본토에 설치하는 겁니다. 텍사스나 오하이오쯤이면 적당하겠죠. 상원위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국 내 방산 일자리 창출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져다 바칠 수 있는 성과니까요. 저도 그 순간에는 솔직히 이거 꽤 괜찮은 협상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마커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그가 분석실에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으니까요. 한국이 결국 한 발 물러섰군.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본토에 생산 라인을 준 건 의미가 있어. 그런데 사흘 후 방산기술 분석관이 텍사스 조립 라인의 상세 내역서를 가져왔을 때 마커스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이거 뭐야? 분석관이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해당 라인에서 조립하는 부품은 미사일 외피해 보호 캡, 포장용 완충제 고정 장치, 운송 컨테이너 연결 볼트, 미사일 성능과는 단 1%의 관련도 없는 말 그대로 포장재 수준의 부품들이었습니다. 마커스가 내역서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떼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쥐어준 거로군. 그 순간 저도 모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거요. 미국 유권자들 앞에서 내가 한국한테 일자리를 따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거요. 그래서 수익성도 없고 기술적 가치도 0인 조립 라인 하나를 던져준 겁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호주머니에서 꺼낸 사탕 하나. 그게 세계 최강대국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었어요. 며칠 뒤 미국 내 반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케이블 뉴스 앵커가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지금 한국 아니면 세계 방공망이 돌아갑니까? 감사해야 할 건 우리 쪽 아닌가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더 거칠었습니다. 트럼프가 일을 벌여놓고 한국이 뒷수습을 한다. 손해는 미국이 보고 돈은 한국이 번다. 이런 글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했어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동맹국 압박 외교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가 한 인터뷰가 미국 전역을 흔들었어요. 백발의 그 교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 그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사실이에요. 한국은 그 전쟁 후 70년간 단 하루도 기술적 독립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원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조를 넘어선 나라의 자립입니다. 마커스가 그 방송을 분석실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마커스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마크, 우리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그 문장을 끝까지 잊지 않았지만 저는 나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처음부터 저쪽이었다는 거요. 스위스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알프스, 초콜릿, 시계, 그리고 영세 중립. 200년 넘게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어떤 전쟁에도 끼지 않고 세계가 불타도 자기 산속에서 치즈를 깎던 나라요. 그 스위스가 움직였습니다. 소식은 펜타곤이 아니라 로이터 속보로 먼저 떴어요. 스위스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경유하지 않고 직항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마커스가 분석실 모니터를 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스위스가 서울에 왜 가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분석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례적 방문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수행단 명단이 올라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방장관 본인의 육군 참모차장, 방산조달국장, 기술평가단장까지. 이건 인사차 차 한잔 마시러 간 구성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사러 간 겁니다. 배경은 이랬습니다. 스위스가 3년 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방공체계가 문제였어요. 납품 지연에, 가격 상승에, 결정적으로 실전 테스트에서 기대 이하의 성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 측에 항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추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성능 개선 패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불량품을 비싸게 팔아놓고 수리비까지 따로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분노가 서울행 비행기표가 된 겁니다. 스위스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단 이틀 만에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의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틀이요. 통상적인 방산 도입 협상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건 사실상 서울에 오기 전에 결심을 끝내고 도장만 찍으러 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마커스가 확정 소식을 전해 듣고 분석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밀어버렸습니다. 철퍼덕 소리가 났어요. 200년간 중립을 지킨 나라가 우리를 패싱했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맹국도 아닌
적국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중립적인 나라마저 미국 무기에 등을 돌린 거니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커스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어요.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며 국제 에너지 루트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발 원유 수송 루트에서 한국핵 물량에 대해 우회적인 제재를 걸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흘렸어요. 직접적인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니까 교묘하게 보험료 인상, 선박 금융 압박 같은 간접 루트를 건드린 거죠. 솔직히 이건 좀 먹힐 수도 있는 수였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마커스도 처음으로 며칠 만에 표정이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제가 새벽에 보안 이메일함을 열었는데 정보 분석 요약 보고서 하나가 기밀 등급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을 비볐어요. 러시아 극동 항로 한국행 원유 수송 포착 비공개 실무선 경유 무상 공급 추정. 러시아요. 푸틴의 러시아가 한국의 석유를 무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적국이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돈도 안 받고요. 저는 보고서를 3번 다시 읽었어요.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위성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유조선 4척이 한국 울산항으로 향하는 항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커스에게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위성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러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크렘린궁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읽어내려간 그 성명서의 핵심 문장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기술로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방해꾼입니다. 미국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발 좀 빠지십시오. 분석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고 빠지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을 감싸면서요. 냉전 이후 수십 년간 미국과 대립해 온 러시아가 그 대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순수하게 한국 편을 들며 미국을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한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동맹인 스위스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에 갔어요.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가 미국을 비웃으며 한국을 도왔어요. 동맹도 적국도 전부 한국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디 서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마커스가 그날 저녁 분석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끄고 있었어요. 저는 문서 정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이 멈추더군요. 마커스, 괜찮습니까? 그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마크, 나 내일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한국 방산시설 시찰 명목으로 일정이 잡혔거든. 이틀 후 우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산하 방산기술 컨트롤 타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최신 무기 체계를 직접 보겠다는 마커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마커스의 시선이 로비 정면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같은 걸 봤어요. 로비 중앙 벽면에 커다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신 방산 시설의 반짝이는 유리와 스틸 사이에 낡고 거친 흑백 사진 한 장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20명 남짓. 전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손등과 손톱 사이사이에 시커먼 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 피부 속까지 스며든 검은 가루요. 그 손들이 카메라를 향해 활짝 펴져 있었는데 표정들은 웃고 있었어요. 이가 다 드러나게. 사진 아래 작은 금속 명판에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1964년 서독 파견 대한민국 광부. 마커스가 사진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이게 여기 왜 걸려 있지?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 기술의 심장부에 60년 전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의 사진이라니요. 천궁이와 탄가루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안내를 맡은 한국 측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마커스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러 있는 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독일 탄광에서 번 돈으로 이 나라가 첫 번째 공장을 지었습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돌려 담당자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탄가루가 박힌 손등 위로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얼굴들으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냥 그 흑백 사진 앞에 서서 이 나라의 무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처음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중동의 열기는 사람을 녹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뜨거운 수건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를 진짜로 녹인 건 기온이 아니었습니다. 마커스와 저는 미 국방부의 긴급 지시로 UAE에 파견됐습니다. 중동 위기가 최고조였어요. 이란의 드론 공격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걸프 연안국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방공체계 증강을 외치고 있었죠. 펜타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패트리엇 생산이 멈춘 상황에서 사드를 UAE에 팔아 중동 방공 시장의 주도권을 사수하자는 거였어요. 사드는 패트리엇과 달리 히토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마지막 남은 카드였습니다. 마커스는 비행기 안에서 사드 제안서를 4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 눈빛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의 기도에 가까운 확신이요. UAE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랍 특유의 하얀 대리석 건물이 사막의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안내를 기다리는데 마커스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크, 저기 봐.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회의실로 통하는 복도였어요. 유리벽 너머로 커다란 회의 테이블이 보였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대여섯 명. 서류를 펼치고 UAE 측 관료와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마커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한국이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미팅은 한국 측이 나간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UAE 국방차관보가 직접 나왔는데 악수를 하는 손에 힘이 없었어요.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악수 한 번에 전해졌습니다. 마커스가 사드 제안서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고고도 요격 체계의 기술적 우위, 중동 전선에서의 전략적 가치,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효과, 준비해 온 논리를 막힘없이 펼쳤습니다. 저도 보조 자료를 넘기며 지원했고요. 국방차관보가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개도 끄덕여줬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교적 거절이었어요. 워싱턴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은 압니다. 검토해보겠다는 말이 예스가 아니라는 거요. 마커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프로니까요. 미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마커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라운지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UAE 국방차관보의 목소리였어요. 방금 우리와 악수하고 헤어진 그 사람이 이번에는 아까 회의실에 있던 한국 방산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저를 보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들어보자는 뜻이었죠. 저도 발걸음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옮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천궁은 이제 한국으로 가져가십시오. 마커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눈에 환희 비슷한 것이 번졌습니다. 천궁이를 가져가라. 한국 무기가 중동에서 쫓겨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커스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라스아라이마 종합병원 덕분에 우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2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구축한 오지 통신망 덕분에 사막 한가운데서도 긴급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는 방공, 대전차, 감시정찰, 통신, 해상 초계, 사이버 방어 6가지 모두 한국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커스의 주먹이 풀렸습니다. 국방차관보가 한국 측 관계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요. 이 귀한 보물을 더 이상 우리 하늘에 묶어두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 이 천궁이가 고국의 국경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 수출 취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형제가 형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충분히 강해졌으니 이제 이 방패를 가져가서 당신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기 거래의 역사에서 수입국이 수출국의 안보를 걱정하며 무기를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15년간 방산 분석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커스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희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쫓겨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떠밀린 게 아니라 환송받는 거였으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미국은 무기를 팔러 와서 거절당했고 한국은 무기를 가져가라는 부탁을 받고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커스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마크, 이거 뭔지 아나? 화면에는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의 영문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UAE 현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수집된 공개 문건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외 입양한인 귀환 지원 프로그램 연차 보고서. 읽어 내려가면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 출자한 기금으로 과거 해외로 입양 보내졌던 한국인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영구 귀국할 때 항공료, 숙소, 통역, 의료 검진, 취업 연계까지 전부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예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방산 수출 수익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이 기금에 배분되는 구조였어요.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사일을 팔아서 번 돈으로 입양아를 찾아오는 데 쓴다고. 전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람을 되찾는다. 도대체 이 나라는 방산을 하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있었어요. 냉혹한 무기 시장에서 이런 감상적인 행보는 비효율 그 자체라는 투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마커스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방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업이지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부다비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보다가 방금 전 국방차관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병원, 한국이 깔아준 통신망, 한국이 구축해준 방어 체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신뢰가 만들어낸 한마디. 이 보물을 가져가서 당신 나라를 지키세요. 미국은 중동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나라를 지었습니다. 무기만 판 쪽은 거절당했고 나라를 지어준 쪽은 무기를 돌려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마커스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입양아 프로그램이라. 효율적인 건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복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UAE 국방차관보가 한국 관계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그 모습을요. 무기를 수천억 어치 사고 파는 자리에서 두 손으로 상대의 손을 잡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이 때로는 효율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걸 그때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다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서울방산 컨트롤 타워 로비에 걸려있던 그 흑백 사진. 탄가루가 박힌 손등 위로 활짝 웃던 젊은 광부들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탄광에서 번 돈으로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만든 무기로 세계를 지키고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나라. 이 긴 고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마커스는 변했습니다. 눈에 보이게요. 예전에 마커스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부터 찾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보고서를 올리고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UAE에서 돌아온 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분석실에 남아서 한국 방산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천궁이 개발사, K9 수출 연대기, 한화와 현대로템의 기업 연역까지. 제가 새벽에 분석실에 들어가면 마커스의 모니터에는 항상 한국어를 자동 번역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마크, 이상한 게 있어. 어느 날 새벽 마커스가 저를 부르더니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국 국방백서의 영문 요약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커스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은 무기 스펙이 아니었어요. 개발 철학이라고 적힌 단 두 문단이었습니다. 읽어봐. 여기. 저도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핵심은 이랬어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수출 시장 확보를 1차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수출은 자주 국방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마커스가 의자를 뒤로 밀며 저를 봤어요. 마크, 우리 방산 독트린의 첫 문장이 뭔지 기억나? 기억났습니다. 미국 방산 정책의 근간은 명확하죠. 미국 방위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경제적 이익 창출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수출이 목적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목적이에요. 이윤이 목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군수 산업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던 겁니다. 팔기 위해서 만든 무기와 살기 위해서 만든 무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 마커스가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파문처럼 퍼졌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천혜의 해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본토에 포탄이 떨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진주만 이후로 80년 넘게 없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효율을 따지죠. 비용을 따지죠. 중국산 희토류가 킬로그램당 12달러 더 싸면 그걸 쓰는 겁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경영학 교과서대로라면요. 그런데 한국은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40km예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발사되면 수도권에 포탄이 도달하는 시간이 채 1분이 안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자라요. 내일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DNA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무기를 만들 때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 부품 공급이 끊기는데요. 적국한테 심장을 맡기는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효율이 떨어져도 비용이 3배가 들어도 피를 토하면서 1부터 100까지 국산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 시점에 마커스가 한국방산기술연구소의 선임연구원과 화상 통화를 잡았어요. 한국 측 분석 창구로 배정된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박정훈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기술기획본부 선임연구원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 너머로 눈이 유난히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커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100% 국산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박정훈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했을 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사일류도 장치는커녕 정밀 볼트 하나 제대로 못 깎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독일에, 프랑스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월급이 10분의 1이었어요. 연구 환경도 비교가 안 됐고요. 그런데도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내일 불바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커스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쥔 채 메모를 하다가 그 문장에서 멈춘 겁니다. 박정훈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커리어를 위해 방산해 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가족을 위해 방산해 옵니다. 그 차이가 부품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마커스가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 그가 얇은 보고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크, 이거 지난주에 정보국에서 올라온 건데 당시에는 왜 이게 방산분석 채널로 왔는지 이해를 못했거든. 보고서 제목을 보고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초등수학교육 현황 및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성과 분석. 방산보고서가 아니라 교육보고서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의 암산 속도가 세계 평균의 3배에서 5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매년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 그 근간이 어릴 때부터 훈련된 암산 능력과 수리직관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 정보 분석관의 코멘트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방산기술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특히 유도 시스템의 실시간 궤적 연산과 다중, 표적 동시 추적 알고리즘의 정밀도는 하드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근원적 수리 능력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 마커스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유쾌한 게 아니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AI 서버를 논해야 할 회의실에서 초등학생 암산 보고서를 읽고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감이 왔어요. 천궁이의 요격 정밀도가 미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설명 불가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센서, 비슷한 추진체를 써도 한국 미사일의 명중률이 유독 높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뜯어봤는데 궤적 연산 코드의 효율이 미국 것보다 30% 이상 높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수십억 달러짜리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8살짜리 아이가 구구단을 외치며 시작된 수리 직관에서 나온 거라면요. 여러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마커스가 의자에 깊이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 자세를 저는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 그가 뭔가를 인정할 때 하는 자세예요. 5천만이야. 고작 5천만 명이야. 그 중얼거림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인구 3억 3천만의 초강대국이 가진 자본, 인력, 자원, 인프라, 그 모든 것을 동원해 만든 무기가 인구 5천만의 분단 국가가 생존을 위해 이를 악물고 만든 무기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요. 자본이 진 게 아닙니다. 기술이 진 게 아닙니다. 동기가 진 겁니다. 팔기 위해 만든 것은 타협합니다. 살기 위해 만든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마커스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트럼프가 압박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한국은 이미 완성돼 있었어.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박정훈 연구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내일 불바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과학자의 손, 구구단을 외치는 아이의 손, 전부 같은 손이었습니다. 도미노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 것도 쓰러지고 그 다음 것도 쓰러지고 결국 전부 넘어지는 거요. 미국 방산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스위스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추가 물량을 한국에 발주했고 루마니아가 뒤를 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 방산 6종 세트를 풀패키지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라크와 이집트가 동시에 서울에 실무단을 보냈습니다. 호주까지 K9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어요. 8개국입니다. 유럽에서 중동까지, 대서양에서 인도양까지 한국이 싹쓸이한 겁니다. 펜타곤 분석실의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현황판이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데 한국을 나타내는 파란색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졌어요. 반대로 미국을 나타내는 빨간색은 줄어들었고요. 마커스는 그 현황판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숫자를 안 봐도 결과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레이시온 주가가 32% 빠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유럽 지사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보잉 방산 부문은 신규 채용을 전면 동결했고 중소하청업체 17곳이 연쇄적으로 챕터 11, 그러니까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방산벨트에서만 3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어요. 마커스의 책상 위에 매일 쌓이는 보고서가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도산 위기, 감원 계획, 공급망 붕괴. 그 서류 더미 높이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무감각해진 건지 이미 예상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통화가 걸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세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었고 두 번째는 기술 이전 요청이었고 이번 세 번째는요. 통화 내용이 외교 채널을 통해 펜타곤에 내려왔을 때 마커스가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특정 국가 입찰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대. 제발 빠져달라고요. 몇 주 전까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동맹국을 협박하던 사람이 이제 제발 경쟁에서 좀 빠져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입찰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국이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합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한테 기권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잖아요. 김승연 회장의 답변은 그 다음 날 한국 외교부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답변문의 영문 번역본을 직접 읽었어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글로벌 방산 질서의 균형을 위해 해당 입찰에서 한화 디펜스는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미국의 체면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청이 들어온 당일에 답변이 나갔어요. 마치 이런 요청이 올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백악관 브리핑룸 모니터로 생중계를 봤어요. 위대한 협상의 승리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지지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리의 포즈였죠.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CNN 메인 앵커가 라이브 코멘터리를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의 핵심 시장 8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에 빠져준 입찰은 어디였습니까? 동유럽의 소규모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이었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파이 차트를 띄웠어요. 한국이 확보한 시장의 총 규모와 이번에 양보한 입찰의 규모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이 가져간 파이가 92%, 미국에 넘겨준 파이가 8%도 안 됐어요. 대통령은 이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스테이크를 전부 먹고 나서 접시에 남은 파슬리 한 줄기를 미국에 건네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그 파슬리를 들고 만찬에서 이겼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분석실에 있던 직원 하나가 피식 웃었어요. 마커스가 그쪽을 돌아봤는데 그 직원의 웃음이 곧 사라졌습니다. 마커스 본인은 웃지 않았거든요. 웃을 수가 없었겠죠. 그날 밤 영국 BBC에서 특별 초대석을 편성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군사전략학과 석좌 교수를 불러서 심층 인터뷰를 한 건데 이 인터뷰가
다음 날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점령했어요. 백발의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회자가 한미 방산 경쟁의 현황을 묻자 교수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70년 전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사회자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를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안경 너머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반대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70년 전 미국은 세계를 평정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냈고 해구산으로 자유 진영 전체를 보호했으며 모든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국 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적국에서 수입하다가 무기 생산이 멈췄고 동맹국은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적국마저 미국에게 빠지라고 조롱합니다. 입찰에서 이기지도 못해 상대에게 제발 안 나와 달라고 사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가 마지막 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됐고 세계를 이끌던 나라가 원조를 구걸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런 완벽한 역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두 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마커스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분석실에 출근했을 때 모든 직원이 그 인터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커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수가 없었겠죠. 저는 마커스 옆자리에 앉아서 평소처럼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커스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마크. 네, 김승연이라는 사람 말이야. 빠져달라고 했을 때 1초도 안 걸렸다며.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이라도 좀 하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 분석실에서 몇 주간 지켜보며 이해하게 된 답이요. 고민할 게 없었을 겁니다. 이길 걸 아니까요. 이미 이긴 사람은 한 판 양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커스가 저를 봤어요. 반박하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자기가 느낀 것과 같은지 확인하려는. 저도 마커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양보가 아니라는 거요. 이건 칼을 쥔 사람이 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칼집에 넣는 거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김승연 회장은 미국의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체면이라는 것이 실은 파슬리 한 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이 자비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완성됩니다. 미국은 그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침묵시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분석실에 출근했을 때 모니터 7개 중 가장 왼쪽 화면에 블룸버그 실시간 지수가 떠 있었어요. 평소에는 다우존스와 나스닥만 띄워놓는데 그날은 누군가가 한국 코스피 지수를 추가해 놓았더군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980, 5,992, 5,998. 분석실 직원 대여섯 명이 서서 그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6,000. 오전 11시 23분.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막 넘은 시각에 코스피가 6,000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였어요.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서울 증권거래소 앞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잠깐 잡혔는데 그 표정들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인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다른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석실의 공기가 달라진 건 느꼈을 겁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전부 한 곳으로 쏠려 있었으니까요. 코스피 6,000의 배경은 명확했습니다. K방산의 수출 폭증이 기폭제였어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의 주가가 동반 급등하면서 방산주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고 그 모멘텀에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된 겁니다. 유럽계 연기금, 중동 국부펀드, 싱가포르와 노르웨이의 국가 투자 기관까지 전 세계의 돈이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방산이 촉발한 경제 호황이 한국 전체로 번지면서 서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같은 주에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 공연을 열었는데 이걸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날아온 겁니다. 한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그 주간 입국자 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방산으로 이름을 알린 나라의 문화가 날개를 달아준 거죠. 무기와 음악이 같은 나라에서 나오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세계를 사로잡는 상황.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건은 코스피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 비서실에서 펜타곤으로 긴급 공문이 내려왔어요. 마커스가 읽고 나서 저한테 넘겼는데 제가 그 문서를 읽으며 느낀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악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몸 전체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한화 김승연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라 한화그룹 회장 직함으로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각하의 강력한 무기 구매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경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반환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K방사는 세계 시장에서 전례 없는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각하의 혹독한 채찍질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빠른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한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신 각하께서 보내주신 위기는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커스가 공문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옆에서 봤으니까 압니다. 그건 모든 걸 이해해버린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트럼프가 이걸 만든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오만한 깃발을 흔들며 동맹국을 위협하고 무기를 강매하려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인 그 모든 행위가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완벽한 자주국방의 명분과 동력과 시장을 동시에 선물해버린 겁니다. 적을 강하게 만들어준 건 적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한이 유출됐습니다. 워싱턴 정가에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백악관 내부 누군가가 흘린 건지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지는 모릅니다. 다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워싱턴이 불타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먼저 보도했어요. 그 다음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 폭스뉴스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매체가 이 서한을 다뤘습니다. 논조는 하나같이 같았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방산 제국을 키웠다. 독일 디벨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었다. 그리고 그 도끼마저 한국산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 줄짜리 논평을 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감사 편지. 일본 니온게이자이는 김승연이라는 이름을 첫 페이지 헤드라인에 올리며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황제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마커스가 그 기사들을 모니터에 줄줄이 띄워놓고 1시간 넘게 읽고 있었습니다. 분석실 직원들은 그 뒤에서 조용히 각자 일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전부 마커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석관 하나가 차를 갖다 놓고 갔는데 마커스는 그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마커스가 의자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마크, 처음에 그 사진 기억나? 어떤 사진요? 서울에서 봤잖아. 방산 컨트롤 타워 로비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 광부들. 기억났습니다. 탄가루가 박힌 손등 위로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얼굴들이요. 그때 나는 이해를 못했어. 최첨단 무기시설에 왜 탄광 사진이 걸려있는지를. 마커스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코스피 6000을 보여주는 블룸버그 차트, 전 세계에서 서울로 쏟아지는 투자 자금 현황, 광화문을 가득 채운 인파의 위성사진, 그리고 중동과 유럽 곳곳에 배치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세계 지도. 지금은 알겠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들은 외화 한 푼을 벌기 위해 남의 나라 땅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간 거야. 왜? 살아야 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나라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마커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절박함이 사라진 적이 없는 거야. 탄광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코스피 6000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엔진은 같아.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분석실이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마커스를 보고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끊었을 때 우리 생산 라인은 멈췄잖아. 중국이 공급을 조이자 우리는 무릎을 꿇었어. 그런데 한국은 누가 뭘 끊어도, 누가 뭘 막아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어. 왜냐고? 마커스가 창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역광 속에서 그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어요. 무릎을 꿇으면 죽으니까. 그 나라는 무릎을 꿇으면 진짜로 죽는 나라니까. 저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분석실 맨 뒤에 앉아있던 신참 분석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임은 입술을 꽉 깨물고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마커스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반박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커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 편지라. 감사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긴 한 건가? 우리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니터 한쪽에 떠있는 김승현 회장의 서한 원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씹을수록 입안이 써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토록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데는 선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뉴스로 접했습니다. UAE 왕세자가 서울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속보였어요. 그 다음 날은 사우디 국방장관이었고 그 다음은 폴란드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 루마니아 외교장관, 호주 국방차관, 이집트 안보보좌관, 일주일 사이에 12개국의 수장급 인사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워싱턴을 거치지 않고요. 런던도, 파리도, 베를린도 경유하지 않고요. 곧장 서울로요. 펜타곤 분석실에서 저는 방문국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어요. 화이트보드에 적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야 했을 정도입니다. 마커스는 그 화이트보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열린 것은 단순한 방산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표준화 협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핵심은 단 하나였어요. 미국의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폐기하고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세계 군사 질서의 문법을 써온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총알의 구경부터 통신 프로토콜까지 모든 게 미국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을 지우고 새 문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서명식 영상이 펜타곤 분석실 메인 스크린에 떴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회의장이었어요. 무대 중앙에 길게 놓인 테이블 위로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서명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UAE 국방차관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는데 그가 서명 직후 한국 측 대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의 무기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폴란드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체계를 선택한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마커스의 등이 보였어요. 그는 스크린을 등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등에서 익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겠죠. 그날 저녁 저는 분석실에 남아서 서명식 후속 보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공식 성명을 읽어 내려가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신뢰, 진정성, 함께 짓다.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을 언급한 성명은 거의 없었어요. 전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보도가 눈에 걸렸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심층 분석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팍스 코리아나에 숨겨진 두 기둥. 기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천궁이의 요격률이 100%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의 연산 능력이었습니다. 기사는 중동 실전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어요. 천궁이 시스템에 전자전 공격이 걸려 디지털 연산 장치가 일시적으로 다운됐을 때 한국군 운용 요원 3명이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궤적을 암산으로 보정하고 수동 발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계가 멈춘 순간 사람이 기계를 대신한 겁니다. 기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썼어요.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다면 시스템 재부팅을 기다렸을 것이다. 한국군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의 두뇌가 곧 백업 시스템이었다. 두 번째는 환대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제가 직접 봤던 그 입양아 귀환 프로그램이요. 기사는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분석했어요.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오는 나라.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 극대화를 추구하는 나라. 그 철학이 무기 거래의 신뢰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UAE가 천궁이를 돌려보내며 고국을 지키라고 한 것도, 스위스가 미국을 버리고 서울로 간 것도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이 근본적인 진정성에 대한 응답이었다고요.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모니터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파독 광부의 탄가루 묻은 손, 70년간 멈추지 않은 국산화, 초등학생의 암산, 입양아를 찾아오는 기금, 그리고 시스템이 꺼졌을 때
머리로 궤적을 계산하는 군인,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는 집요함, 그 두 가지가 팍스 코리아나를 만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커스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앞면에 마커스의 손글씨로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직서, 인사국 재출용. 분석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빈자리를 봤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석관이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신참 분석관이 마커스의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말없이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에 마커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마크, 잠깐 나와. 펜타곤 건물 뒤쪽 잔디밭에서 마커스를 만났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넥타이 없이 서 있는 마커스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편해 보였어요. 지난 몇 주간 조여져 있던 무언가가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사직서 냈습니다. 알아. 후회 없으십니까? 마커스가 잔디밭 너머로 보이는 포토맥강을 바라봤습니다. 마크, 나는 30년간 미국의 방패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 그게 사실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 바람이 불었어요. 마커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야. 돈으로 만든 방패가 피로 만든 방패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나는 서울에서 배웠어. 중동에서 확인했고, 이 분석실에서 인정했고, 그가 저를 봤어요.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어. 그건 우리가 망해서가 아니야. 더 나은 쪽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쪽이 더 나은 이유는 기술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마커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서울방산 컨트롤 타워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펼치니까 흑백 사진의 복사본이었어요. 탄가루 묻은 손등 위로 웃고 있는 광부들.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만든 거야.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살짝 휘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 땅속으로 들어가 석탄을 캔 사람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그 미사일로 세계를 지키고, 그 수익으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오는 나라. 시스템이 꺼져도 머리로 계산하고, 칼을 쥐고도 상대를 짓밟지 않는 나라. 마커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이야, 마크.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 뭔데요? 세상에서 가장 절박했던 나라가 그 절박함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야. 그게 팍스 코리아나야. 저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박정훈 연구원도, 방산 컨트롤 타워 안내 담당자도, 코엑스에서 서명식을 준비하던 실무자들도, 광화문에서 공연을 보며 환호하던 시민들도, 그 누구도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됐다는 걸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출근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계가 서울을 향해 경례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 사람들은 오늘 저녁 뭐 먹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걸 정작 그 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